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입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의 오늘 이슈들 어떤 이슈들인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유를 사볼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 국제유가는 또다시 떨어지면서 43불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슈를 딱 보니까 석유를 사볼까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석유 하락세가 뭐 이렇게 크게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사실 제가 지금 이게 국제 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기회의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시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동력은 내연 기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그린 에너지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대체되는 것 같지만 실생활을 보게 되면 전기차는 굴러가는 것을 진짜 100대 중에 한 대 볼까 말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시원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이 이제 기회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서동수 대리는 지금의 어떤 유가는 한 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는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사보자.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이슈를 던져주셨는데 그 외신 반응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그 원인이 $30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 오가나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경제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했죠.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살짝 돌아서긴 했지만 거의 여전히 연간으로는 지금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준. 그리고 유럽은 뭐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환이 조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확 찌그러지는 어쨌든 굉장히 이제 불마켓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펀더멘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모자란다. 2017년에는 석유 수요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요가 필요하지 않지 않냐. 12년 내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오펙에서는 지금 셰일 업계가 미국의 셰일 업계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완전히 다 망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셰일 업계, 미국의 셰일 업체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뭐 살짝 문을 닫기는 하겠지만 또 오일 메이저한테 분명히 인수가 될 것이고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러한 또 생산 설비를 다시 가동을 시켜가지고 생산량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계속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가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이런 상승 노력을 본다면은 유가가 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연준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인플레이션 목표 2% 못 맞추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네. 달러가 강세되는 것도 있지만 유가가 또 이제 너무 떨어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분명히 지금 이제 기름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름을 지금 가장 많이 캐고 있는 주체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의 이제 원유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최근 들어서 뭐 육상에서 시추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 리그선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온쇼, 오프쇼, 원유를 캐기 위한 이런 생산 설비들이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까지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런 생산 설비 숫자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
전 세계 그 일당 이제 원유 뭐 필요량, 수요량 자체가 이제 뭐 9,500만 배럴이나 뭐 공급량은 뭐 9,600만 배럴이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정도 오버캐파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100만 배럴이라든가 200만 배럴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만 줄이게 되면 바로 그냥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저장고에 60%가 넘어가 있는 저장고가 갑자기 50%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 관련된 가격들은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준이 지금 미국이 기름을 제일 많이 파고 있는 나라가 네. 기름값이 떨어져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다. 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는 이유가 있네요. 네. 아까 전에 유가를 지금에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느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근거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 바닥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절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유 업체들의 M&A가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넘어갈게요. 석유 어떻게 좀 전략 세울까요? 일단 여기서 떨어져도 뭐 10%에서 20% 정도 솔직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불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떨어지게 되면 뭐 36불 정도까지도 36불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게 뭐 3분할 매수냐, 4분할 매수냐 이거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4분할 매수 정도로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3개월 안에 좀 맞추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 기대감에 충족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뭐 금리를 오른다, 만다, 이러한 이제 연준의 큰 그림을 맞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분기 안에 제가 봤을 땐 유가가 오르지 않고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전 나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유국들, 뭐 오페크 국가들 중에 하위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진짜 기름 팔아가지고 나라를 돌리고 하는데 하다못해 러시아 같은 나라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그 많은 불만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 하나 둘만 불만을 가지고 뭔가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유가는 아주 작은 호재에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ETF인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 뭐 입맛에 맞는 대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지금 워낙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하지만 이 나라는 차치하고 일단 미국 자체가 지금 이 저유가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만간 이제 또 조절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적기다. 하지만 전략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좀 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지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가 중국 관광객의 지갑에서 전략을 찾아보자라는 이슈를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교환하러 갔는데 중국인들이 제 앞에 줄을 서가지고 한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교환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섹터에도 중국 관광객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자, 지갑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 볼까요? 뭐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처음에 그래서 뭐 밥통 많이 사고 비데 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 제가 늙어가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약촉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서양 약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진통제 감기약, 뭐 밴드 뭐 이런 거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일본에서 꼭 사야 되는 마법의 약 12가지 리스트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 사이에
뭐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인들의 어떤 생활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선호도도 좀 바뀌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어떤 이슈에 그 경제의 흐름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그러면 이제 의학 시장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 중국은 이제 계속 늙어가고 있고 의학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의약품들이 중국인들이 전혀 신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만드는 걸 신용하지 않습니다. 또 당에서 이런 정책까지 있거든요. 공산당 의약품 뭐 가격 제한 정책,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절대 약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격을 막아놨습니다. 그럼 제조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가를 줄여야죠.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예. 굉장히 뭐 싸구려 같은 거를 뭐 써가지고 뭐 공업용 뭐 이상한 거를 막 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중국인들이 이러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특히나 그 신약 관련돼서 이런 의학 관련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FDA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식약청 FDA가 있고 다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이 시스템으로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서 신약 같은 것이 들어와도 허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지금 10,000개가 넘는 신약을 지금 신청을 해놔도 지금 중국에서 연간 80개 정도밖에 패스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약 사가지고 먹으면 뭐 백혈병 치료제 같은 거 일본에 가서 사가지고 하면은 공산당에서 잡혀 들어간대요. 잡혀 들어가는데 한 명 잡혀 들어갔다가 니네 약도 제대로 지금 허가도 안 해주면서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약 사왔다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약 쓴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 해서 그 사람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자국 의약품에 대한 불신감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나가서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 제 동아면세점 뒤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그 앞에 약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인들이 뭐 밥속 사가지고 막 약도 막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레모나도 사가고. 중국 자체적으로 좀 불신,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에 왔을 때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의학 쪽으로도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전략은요? 엔화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 싫어하는데 엔화가 싸니까 좋다. 그 원화도 지금 최근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당연히 좋겠죠,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런 공통부문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을 시켜볼 만하다. 명동에 가보십시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거 하면 성형수술 하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나와요. 너 밥솥 샀니? 나 이거 했어. 나 돈 많아. 이 과시욕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작년 그 우리 그 병원 산업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16%가 늘어난 건 성형 산업입니다. 성형 산업 중에서 뭐 하고 시술 뭐 막 뽕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공통분모가 되는 뭐 필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다 생각을 해보면서 관심을 가져가시면 된다. 중국인들은 계속 돈이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소비재들은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동안 우리나라에 좀 제약업종 좀 많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약대 진출戦이 옛날만큼 좀 많이 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게 또 다시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성형이나 시술이나 어떤 약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중국을 겨냥한다면 전망이 밝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